1997년 4월 14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7시 30분 대만 전역의 거리에는 학생들이 분주히 등교하느라 바빴습니다. 1980년생인 바이샤오예는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녀 역시 등교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합차가 바이샤오예 옆에 멈추더니 3명의 남자가 내려 그녀를 에워싸고 순식간에 차에 태운 뒤 그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바이샤오옌의 어머니인 바이빙빙은 1955년 가난한 탄광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바이빙빙은 일찍부터 가족에게 보탬이 되고자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는 중병에 걸렸고 아버지마저 부상으로 입원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바이빙빙은 돈을 벌며 부모님을 돌봤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꿈이었던 가수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노래 대회에 참가했고 마침내 18살 때 연예계에 데뷔하게 되었죠. 1975년 20살이었던 바이빙빙은 일본의 한 영화사에 눈에 띄어 일본으로 건너가 스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이 부족했던 바이빙빙은 만화가인 카지와라 이키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카지와라 이키는 그녀보다 19살 많았고 3명의 자녀도 두고 있었죠. 당연히 그녀의 회사는 극구 반대했지만 바이빙빙은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결국 카지와라 이키와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 후 바이빙빙은 연예계 활동을 접고 가정주부로 전념하게 되었죠. 하지만 시댁살이는 고달팠고 남편의 애정이 뚝 끊겼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편은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빙빙은 남편의 가정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바이빙빙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때 그녀는 임신 7개월 상태에서 대만으로 돌아옵니다. 당시 바이빙빙은 새 생명의 기쁨보다 비통함과 두려움, 후회가 훨씬 앞섰습니다. 싱글맘으로 직면하게 될 경제적 사회적 압박은 생각만 해도 두려웠지만 결국 바이빙빙은 딸을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대만으로 돌아온 후 그녀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과 그녀의 동생들 그리고 바이샤오옌 때문이었죠. 그렇게 바이빙빙은 출산 2주 만에 무대에 올라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카지와라 이키는 바이빙빙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대만에 찾아왔었고 1987년 카지와라 이키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4월 14일 그녀는 사건 당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바이빙빙은 녹음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매니저이기도 한 오빠가 휴대폰을 들고 자신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바이빙빙은 전화를 받았고 반대편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남자는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창건 골프장 옆 묘지로 가. 거기에 딸의 선물을 놔뒀거든. 딸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출발해. 라고 말한 후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바이빙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이빙빙은 즉시 딸의 학교에 전화를 걸었고 이때 그녀는 자신의 딸이 결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집에 전화를 걸어보니 바이샤오예는 집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오후 8시 40분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억장이 무너졌고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바이빙빙은 다급한 마음으로 골프장 옆 공동묘지로 향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무려 4시간 동안 공동묘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한참을 수색한 끝에 바이빙빙은 수상한 비닐봉지를 발견했고 봉지 안에는 작은 종이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범인의 지문이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집게를 사용해 봉지를 열어보게 됩니다. 그 상자에는 결박된 딸의 사진과 그리고 딸의 새끼손가락이 들어있었고 딸이 직접 쓴 편지도 발견되었습니다. 엄마 저 납치됐어요. 많이 아파요. 저를 구해주세요. 그들이 500만 달러를 원해요. 경찰에 신고하면 제 목숨이 위험해질 거예요. 편지를 읽은 바이빙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때 경찰은 비밀리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바이빙빙의 딸이 납치된 정보는 어디선가 새어나갔고 금세 기자들의 귀까지 들어가고 말았죠. 이제 바이빙빙의 집은 기자들의 전화와 초인종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방송사들이 그녀의 집 앞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바이빙빙은 집 밖으로 걸어나와 기자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당분간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딸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또한 바이빙빙은 여러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취재를 멈춰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기자들이 물러났지만 그러나 다음 날이 되자 다시 기자들이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4월 15일 저녁 7시 납치범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들은 현금 500만 달러를 준비하라고 말했죠. 바이빙빙은 딸을 구할 수만 있다면 돈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기 시작했죠. 4월 16일 정오 납치범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몸값이 준비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바이빙빙은 바이샤오옌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딸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요구했죠. 납치범은 아무 말도 없이 전화를 끊었고 10분 뒤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반대편에서 신문기사를 읽는 여성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바이빙빙은 그 목소리가 딸의 목소리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4월 17일 오후 1시 납치범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바이빙빙에게 오후 3시에 난칸에 위치한 한 볼링장 앞으로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빙빙은 운전을 못한다며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제안했고 그렇게 택시기사로 변장한 경찰관과 함께 바이빙빙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때 바이빙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납치범들에게 돈만 건네주면 딸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을 기다려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납치범들은 멀리서 지켜보며 수상한 차량 몇 대를 눈치채고 말았죠. 결국 납치범들은 바이빙빙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고속도로 주변 빌랑가게로 약속 장소를 바꿨습니다. 납치범들은 근처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고 볼링장에서 봤던 수상한 차량들이 이곳에도 나타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납치범들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월 18일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이번에 약속 장소는 타이베이시에 위치한 시내 터널 근처였습니다. 바이빙빙은 애가 타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납치범과 만나기로 한 시간은 오후 12시 30분이었지만 2시간 반을 기다려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그들은 또다시 약속 장소를 변경합니다. 그들의 지시에 따라 바이빙빙은 차로 20분 거리의 네이후구, 또다시 30분 거리의 신장구, 다시 20분 거리의 린커우구로 향했지만 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린커우구에서만 3번의 약속 장소를 변경했고 해가 질 무렵 바이빙빙은 공장지대에 도착합니다. 바이빙빙은 그곳에서도 2시간을 넘게 기다렸지만 끝내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납치범들은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 동안 침묵을 지켰고 바이빙빙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23일 저녁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고 그들은 오후 7시 신주 체육관을 약속 장소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밤 11시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월 24일 오후 6시 45분경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그들은 오후 8시에 타오휘안 체육관으로 몸값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바이빙빙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오후 9시경 바이빙빙이 체념하고 떠나려는 그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경찰은 바이빙빙에게 납치범이 체포됐다며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했죠. 그동안 경찰은 범인들이 남긴 봉지에서 지문을 발견했고 통신 수사를 통해 범인들을 밝혀낸 것이었습니다. 이때 바이빙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앞으로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바이빙빙은 새벽 2시까지 초조하게 기다렸고 경찰서장이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생중계로 시청하게 됩니다. 이번에 체포된 사람은 린춘성의 동생인 린진행과 첸징싱의 아내인 장수젠을 포함해 총 3명이었는데 주범은 아니었고 단순 공범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이샤오옌을 데리고 있지도 않았고 바이샤오옌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죠. 경찰이 주범으로 파악하고 있던 첸징싱과 린춘성 가오텐밍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고 바이샤오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른 아침 바이빙빙은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대중에게 바이샤오옌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인 4월 28일 공업지구 배수로에 수상한 물체가 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이 확인해보니 바이샤오옌의 시신이었습니다. 바이샤오옌의 손과 발은 결박된 상태였으며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구타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바이샤오옌의 몸에는 6개의 쇠망치가 묶여 있었는데 망치의 전체 무게는 30kg에 육박하며 납치범들이 바이샤오옌을 영원히 물속에 가라앉히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부검인은 바이샤오옌이 대략 8일에서 10일 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만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고 5월 4일 5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슬픔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되었고 경찰은 3명의 주범을 검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첸징싱은 무려 300발의 총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추격하는 동안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3명은 쉽게 잡히지 않았고 공개 수배 중에도 3사람은 강도나 성폭행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두렵기 시작했고 당시 수많은 학교 앞 하교 시간에 학부모들이 모여들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은 여학생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기도 했었죠. 당시 타이베이는 오후 9시가 되면 거리는 마치 계엄령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6월 6일 타이베이의 한 의원은 그들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3사람은 한 주차장에 잠입해 먹잇감을 물색하고 있었죠. 결국 그 의원이 지하 주차장에 걸어왔을 때 그들 3명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에게 총을 겨누고 차에 태웠습니다. 이미 피해자는 바이샤오옌 사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몸값을 지불했고 3시간 후 그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8월 8일 타이페이의 한 회장은 그들에게 납치되었고 그 역시 몸값을 지불한 후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납치 사건은 대만 전역에 충격을 주었고 국민들은 대만의 치안이 무너졌다고 느꼈습니다. 언론은 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물었고 결국 경찰청장은 8월 15일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8월 19일이 되었고 타이베이시 우창에서 린춘성과 가오텐밍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대만 역사상 최대 규모인 중무장한 경찰 800여 명이 투입되었죠. 이번 총격전은 TV를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가 지목한 아파트를 전면 봉쇄했고 집집마다 전부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과 무고한 시민 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린춘성과 가오텐밍은 6층 창문을 통해 벽을 타고 내려온 후 필사적으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린춘성은 도주 과정에서 또다시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린춘성은 허리에 총상을 입게 됩니다. 다시 사력을 다해 도주하던 린춘성은 좁은 골목길에서 경찰에 포위되었고 궁지에 몰리자 결국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가오텐밍은 오토바이를 훔쳐 도주하는 데 성공하고 말았죠. 경찰은 주범 3명을 제외한 공범 12명을 체포했고 9월 15일 경찰청장은 첸징싱이 보낸 편지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 편지에서 첸징싱은 아내와 처남이 형을 선고받게 되면 복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첸징싱과 가오텐밍에게 거액의 현상금이 걸렸고 1인당 무려 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이제 국민 모두 그들의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섬나라에서 더 이상 도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2사람은 성형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도주 6개월 중인 10월 23일 첸징싱과 가오텐밍은 성형외과를 찾았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수술하게 한 다음 의사 부부와 간호사 총 3명을 살해해버렸습니다. 11월 12일 첸징싱의 2번째 편지가 도착했고 그는 이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자수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행히 그들의 성형은 간단한 수술이었기 때문에 성형 수술 이후에도 2사람을 봤다는 제보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11월 17일 타이베이시의 한 마사지샵에서 가오텐밍을 봤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가오텐밍은 경찰에 포위되자 그 역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18일 첸징싱은 남아공 대사 관저에 침입해 인질극을 벌이게 됩니다. 관저에는 주재무관 맥길과 그의 아내 앤, 장녀 멜라니와 막내딸 크리스틴, 그리고 7개월 된 입양아들 척이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남아공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당시 대만에 없었습니다. 인질극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첸징싱은 남아공 관저 근처를 맴돌고 있었죠.
그는 외국인을 인질로 이용해 대만을 탈출하려 계획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첸징싱은 어두워지기 전 20번지 집을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의 표적은 이곳에 살고 있는 외국인 젊은 부부였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부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거주하는 남성은 한국으로 출장 중이었고 여성은 휴가차 미국으로 건너간 상태였죠.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첸징싱은 그 집을 떠나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녹색 승용차가 천천히 골목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격했고 잠시 후 그 차량은 옆집 차고로 들어가 주차하였죠. 이제 첸징싱은 옆집을 표적으로 삼았고 그는 몰래 옆집 벽을 넘었습니다. 맥길은 퇴근 후 차를 주차하고 셋째 딸 크리스틴의 피아노 소리에 맞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크리스틴은 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어 맥길은 3층으로 올라가 아내와 큰딸에게 인사를 건넨 후 옷을 갈아입고 막내 아기 척과 소파에 앉아 그와 놀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크리스틴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서둘러 맥길은 크리스틴에게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첸징싱은 크리스틴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죠. 이때 크리스틴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TV에서 봤던 그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첸징싱은 수갑을 꺼내 맥길에게 착용하라고 손짓했습니다. 단연간 군사훈련을 받은 맥길은 지금이 반격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걱정돼 첸징싱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맥길에게 수갑을 채운 후 첸징싱은 그들 가족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지시했고 철사를 꺼내 맥길의 발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크리스틴과 멜라니도 예외 없이 손과 발이 결박되었죠. 아내인 앤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아기를 돌봐야 한다며 손은 묶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결국 첸징싱은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앤은 발만 묶었습니다. 가족을 결박한 후 첸징싱은 그들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협상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맥길이 살고 있는 5층 집의 1층은 차고이며 2층은 거실과 주방 욕실, 3층은 거실과 서재, 4층과 5층은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첸징싱이 인질극을 벌인 장소는 3층이었습니다. 처음에 첸징싱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결국 이전에 맥길과 만나기로 약속했던 카펫 판매원이 방문했을 때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죠. 경찰이 출동했고 또다시 총격전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총격전이 시작되자 첸징싱은 맥길과 멜라니를 방패로 삼았고 결국 이때 맥길과 멜라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첸징싱은 밖을 향해 누군가 부상당했으니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소리쳤고 한 경찰관이 집으로 들어가 부상당한 맥길과 멜라니를 데리고 나와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오후 10시 10분경 마침내 총격전이 멈췄습니다. 총성은 그쳤지만 긴장되고 살벌한 분위기는 유지되고 있었죠. 이른 아침이 되자 첸징싱은 맥길과 멜라니에게 부상을 입히게 한 것이 미안해서였는지 앤과 크리스틴에게 아래층 화장실에 가는 것을 허락했고 아기에게 분유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등 거의 모든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크리스틴은 첸징싱에게 1층 차로 가서 휴대폰을 가져와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마지못해 첸징싱은 허락했고 크리스틴은 1층 차고로 향하게 됩니다. 그녀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했고 결국 차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반쯤 올라갔을 때 크리스틴은 정지 버튼을 눌렀고 몸을 굽혀 밖으로 나왔습니다. 크리스틴이 나오자마자 수많은 총구가 그녀를 겨누고 있었죠. 이때 경찰들은 극도로 긴장한 표정에서 놀란 표정으로 바뀌기도 했었습니다. 크리스틴은 경찰에게 우리 가족 언제 구출해 줄 건가요? 총 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이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이 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일단 돌아가지 마세요. 여기가 안전합니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위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크리스틴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한 뒤 다시 차고로 들어가 차고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크리스틴은 다시 집으로 올라간 뒤 엄마 앤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앤은 즉시 병원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이어받은 크리스틴은 아버지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아빠 저는 형사가 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인질극이 14시간이 지나가고 있을 때 서서히 첸징싱은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전 10시 40분 첸징싱의 동의를 얻어 그의 아내인 장수젠과 그녀의 절친을 관저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장수젠은 자신이 가져온 샌드위치를 건넸고 앤과 크리스틴 그리고 첸징싱은 그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장수젠의 등장은 분위기를 완화시켰고 오전 11시 50분 장수젠의 설득으로 7개월 된 아기 척이 풀려나게 됩니다. 관저에서 아기가 나오자 박수와 환호가 이어지기도 했었죠. 첸징싱의 요청으로 그의 변호사는 오후 12시 40분 관저로 들어가게 됩니다. 변호사는 첸징싱이 항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설득하기 시작했죠. 오후 4시경 그렇게 첸징싱은 남은 인질들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30분 후 크리스틴은 혼자 풀려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있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애는 크리스틴에게 1시간 후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고 결국 마지못해 크리스틴은 관저를 나왔습니다. 오후 5시 20분 첸징싱은 항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0분 후 첸징싱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총 2자루를 변호사에게 건네주고 관저 밖으로 가져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모두 첸징싱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첸징싱은 항복을 거부했고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7시경 첸징싱은 한 방송국과 전화통화에서 대만 경찰이 부패했다며 신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전반적인 경찰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조언하기도 했었죠. 결국 8시가 가까워지자 첸징싱은 항복했고 아내인 장수젠과 함께 관저를 나왔습니다. 7개월에 걸친 도주극은 마침내 끝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24시간의 이번 인질극에서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맥길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사건 이후에도 첸징싱에게 매우 관대했습니다. 예를 들어 애는 첸징싱의 극단 선택을 막았고 크리스틴은 첸징싱에게 하트 속 십자가를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1998년 1월 22일 재판이 시작되었고 12명의 공범은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첸징싱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하기 전 판사는 첸징싱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서는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말했죠. 1999년 10월 6일 41세의 첸징싱은 총살로 처형되었습니다. 바이샤오옌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 43세의 바이빙빙은 드라마에서 어머니 역을 맡았고 그때 바이빙빙은 바이샤오옌과 꼭 닮은 딸을 낳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기 위해 혼자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바이빙빙은 16번의 체외수정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끝내 의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바이샤오옌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고 바이샤오옌을 위한 문화교육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